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양의 발전 속도에 비하면 한국은 50년쯤 뒤처져 있다던 캐나다 방송국이 결국 한국에 기자를 파견했다가 한국의 기술에 경악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죠. 이 여성이 한국에서 보고 놀란 것은 심지어 전 세계의 한국 특집으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면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제리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당시 저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한국에 정말 푹 빠져버렸었죠. 한국의 많은 부분에 감명을 받았지만 특히 저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서 캐나다와 비교하여 정말 놀라운 점들을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아마 한국에 살면서 한국 지하철에 익숙하신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할지라도 외국인 눈에는 정말 신기해 보이는 점들이 많았고 또 캐나다 지하철의 충격적인 실태를 오늘 제가 샅샅이 고백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는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한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여름에 한국 친구 민지의 초대로 생전 처음 한국으로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요. 제 한국 친구 민지는 3년 전에 캐나다로 유학을 왔었고 저와는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집을 함께 쓰던 친구였습니다. 당시 저희가 함께 살던 집에서는 저와 민지 말고도 다른 친구인 엘라라는 캐나다 친구도 함께 살았는데 엘라는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저와 같은 언론사에서 기자로 함께 일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민지 같은 경우는 당시 저희와는 완전 다른 전공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요. 당시에 민지는 역사를 공부하던 친구였어요. 물론 지금은 전공을 살린 건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요. 아무튼 저희 셋은 나이도 모두 같았고 서로 성격이 잘 맞아서 매우 친하게 지냈어요. 민지는 낯선 환경에서 살면서 힘들어할 법도 했지만 언제나 웃는 얼굴로 밝게 지내던 친구였죠. 캐나다 생활이 의외로 잘 맞고 편하다고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셋은 늘 같이 붙어 다니면서 대학 생활을 즐겁게 보냈는데요. 그러던 저희들에게도 어느덧 졸업을 할 시간이라는 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민지는 졸업을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항상 함께 있던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 무척 슬펐고 보고 싶어서 울기도 자주 울었답니다. 저와 엘라는 사는 곳도 가까웠고 이후에 일도 같이 했으니 늘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한국으로 가버린 민지와는 그럴 수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SNS에서라도 늘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연락하고 지냈죠. 그러던 중 민지가 자신은 캐나다에서 유학도 하며 오래 살았는데 너희들은 아직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지 않느냐며 저와 엘라에게 한국에 여행 한번 오라고 제안을 하더군요. 민지의 말을 듣고 보니 친한 친구가 사는 곳에 한 번도 안 가본 것이 좀 그렇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사실 평소에도 민지의 SNS를 보며 한국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기는 했는데 그때마다 캐나다와는 다른 느낌의 한국 모습을 보며 실제로는 어떨까 무척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캐나다인으로서 자부심이 강했던 저는 동양의 한국을 살짝 무시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게 캐나다가 훨씬 더 선진국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민지 덕택에 한국에 대한 궁금함이 무척 크기도 컸고 제가 호기심도 많은 편이라 이렇게 말도 나온 김에 이번에 직접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죠. 때마침 여름 휴가 기간이 다가오기도 했고 저와 엘라는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를 바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기본적인 한국 예절과 여행용 한국어도 공부했죠. 그렇게 기다리던 출국날이 다가왔고 드디어 민지를 본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저와 엘라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마중 나온 민지가 보였고 우리는 민지를 향해 달려가서 와락 부둥켜 안고 울었죠. 울 거라고까진 생각지 못했는데 막상 오랜만에 민지를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봤다면 우리 사이를 정말 궁금해할 정도였어요. 어찌나 크게 소리를 냈던지 나중에는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민지와 격하게 인사를 나눈 저희들은 정신을 좀 차리고 공항을 둘러보았어요. 공항 평가에서 최상위권 순위를 차지하는 공항답게 그 크기와 세련됨이 엄청나더군요.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 로봇이며 주변에 편의시설이며 없는 게 없었고 심지어 장시간 비행으로 필요한 승객들을 위한 발 마사지룸이나 안마의자 그리고 수면실도 있었어요.
공항 전체가 마치 풀 서비스를 받는 곳 같았습니다. 이때쯤부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민지는 정신없이 공항을 둘러보는 저희들을 보며 이제 슬슬 서울로 출발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공항 리무진을 타고 민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창밖을 보니 지나고 있는 다리 양쪽에 바다가 펼쳐지고 있더군요. 민지는 이곳 바다는 한국에서는 서해라 부른다고 했고, 수심이 얕아서 썰물 때가 되면 이 넓은 곳이 갯벌로 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다의 모습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독특하다고 느껴졌어요. 민지는 때마침 우리들은 운 좋게 한국의 첫 바다를 갯벌이 아닌 제대로 된 바다 모습을 보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 냄새를 맡는데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1시간이 좀 더 지나 민지가 자취하고 있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민지가 멈추라고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버릇처럼 신발을 신고 이미 한두 걸음 들어와 버린 것이었죠. 민지는 그럴 줄 알았다며 당장 신발부터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검색을 통해 한국에서는 집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럴 때 버릇이라는 게 참 무섭다 싶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은 민지의 집에서 같이 머물기로 했기에 저희들은 우선 짐을 풀었고 짐을 정리하고 서로의 근황을 얘기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 늦은 시간이 되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깔깔거리며 웃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지가 배고프다고 밖에 나가자는 거예요. 이야기하느라 시간이 꽤 늦어져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식사를 해 먹으려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늦은 시간에 밖에 나가자길래 사실 좀 놀랐죠. 민지는 전혀 걱정 말라는 표정으로. 한국은 밤에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녀도 안전하니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무섭기는 했지만 민지가 하는 말이니 믿고 나가기로 하였죠. 그런데 저희는 민지의 집을 나오다가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동네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왜 인상적이었냐고요. 가만 보니 음식물 쓰레기통이 따로 있고 일반 쓰레기도 병이나 플라스틱 등을 따로따로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저의 눈엔 정말 새로웠거든요. 참고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캐나다는 대표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1인당 70kg의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일반 쓰레기와 함께 넣어서 버리는 게 캐나다거든요. 그렇다고 수거를 또 자주 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민지 말로는 한국은 하루에 한 번씩 바로바로 수거를 해간다고 하던데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며칠씩 쓰레기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동네의 악취가 정말 장난이 아니랍니다. 캐나다인들은 여태 그러고 살아왔으니 익숙해져서 그렇게 쭉 살아온 건데 최근에 캐나다에서는 이에 문제점을 느껴 한국의 분리수거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캐나다에서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런 문화가 정착되려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 또 한참이 걸리겠죠. 그래서 캐나다는 아직도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때려 넣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분리수거를 하나하나 제대로 하는 한국 주민들 모습을 보니 참 새로워 보이면서 또 자리 잡힌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정말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건데 말이죠. 당연히 악취 같은 것도 캐나다에 비해 안 나다시피 하는 한국의 동네 거리가 정말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민지를 따라 식당에 가게 되었는데요. 민지는 우리가 온다고 점 찍어둔 맛집이 있다며 지하철을 타고 조금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지가 그 말을 꺼낸 순간 저와 엘라는 동시에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살짝 찡그린 표정을 지었죠. 왜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하철을 타는 게 정말 내키지 않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캐나다에서 지하철을 타보신 분 있나요?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캐나다 지하철에서 풍기는 아주 심한 악취를요. 그 냄새의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냄새는 바로 지린내이죠. 캐나다는 정말 유명한 명소 주변의 지하철역을 제외하면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노상 방뇨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음침한 분위기의 노숙자들도 자주 보여서 특히 밤 시간에는 절대 이용하지 않아요. 하여간 캐나다 지하철은 지옥철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살 때도 지하철은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서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그리 멀지 않다면 차라리 걸어가곤 했어요. 캐나다 지하철 내에서 나는 악취를 맡으면 정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거든요. 저와 엘라는 회사 근처에 방을 구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출퇴근 시 지하철을 타기 싫어서였어요. 그만큼 저는 지하철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가득했는데 이건 엘라도 저와 생각이 비슷했기에 동시에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인상을 찡그리게 된 거였죠. 하지만 그렇게 마지못해 들어가게 된 한국 지하철에서 저희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하나같이 놀라웠던 경험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지하철역 안에 들어갔는데 역 안이 너무나 쾌적했어요. 그리고 특히 눈에 띈 건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에서는 지하철역에 화장실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를 더욱 놀라게 한 건 바로 화장실 내 청결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역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 화장실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기까지 한 건지 정말 너무도 놀라웠어요.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시설이 좋았죠. 아마 한국 분들께서는 한국의 이런 쾌적한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해 오다가 캐나다에 오게 된다면 이따위 화장실을 돈까지 내고 사용해야 한다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놀란 상태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왔는데 눈앞에는 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캐나다와 비교하면 너무 천지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역에 화장실조차도 없는 캐나다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죠. 그렇게 놀라고 있는 저희들과 다르게 휴대폰을 보면서 곧 열차가 오니까 이제 어서 서두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한국은 지하철 도착 예정 시간을 휴대폰으로 알 수 있다고 했고 시간이 정확해서 어지간하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고 지하철 플랫폼에 내려가더니 계속 어디론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어딜 그리 계속 가냐고 했더니 여기 플랫폼에 적혀있는 번호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야 환승할 때든 출구로 나갈 때든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깜짝 놀라서 그런 것도 다 외워서 타는 거냐고 하니깐 그것도 지하철 앱에 다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민지 말로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렇게 번호를 보면서 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개발할 때도 그런 측면까지 다 고려해서 앱을 만든다고 하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니 정말 효율적이고 똑똑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는 이내 어떤 음악이 들려오는데 굉장히 발랄한 음악이 나오면서 지하철이 도착한다고 안내 방송이 나오더군요. 참 신선하면서도 기분 좋은 음악이었어요. 그렇게 드디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는데 깨끗한 건 둘째 치고 우선 너무 시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어서 날씨가 꽤 후덥지근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이 어찌나 빵빵하게 나오던지 얼마 있다 보니 심지어 금세 추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꿉꿉하고 냄새나서 탈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 캐나다의 지하철과 비교되면서 한국은 어떻게 이런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만든 건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고 이런 대중교통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인들이 무척이나 부러워졌어요. 지하철만 보면 캐나다보다 몇 배는 더 부자 나라이자 선진국처럼 느껴졌죠. 오기 전에 한국을 살짝 무시했던 제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지더군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또 놀랐던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지하철 의자 양끝에 있는 핑크빛 의자였어요. 민지는 그 자리가 임산부석이라고 마련해 둔 곳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는데도 그 자리만은 비워두고 있더군요. 아마 캐나다였다면 누가 바로 앉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임산부가 아니라 몸이 멀쩡해 보이는데도 그 자리에 냅다 앉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럼 그렇지 역시 어느 나라든 다 비슷하구나 생각하며 민지에게 여기도 다 똑같은 사람 사는 곳이네라고 하며 웃으며 말했죠. 그런데 민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여성의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 여성의 가방을 자세히 보니 어떤 배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임산부라는 걸 표시해주는 배지라고 하더군요.
초기 임산부들과 같이 겉으로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임산부들을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해주는 배지라고 했죠. 우와, 정말 한국은 모든 부분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놀라움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던 우리는 어느덧 식당이 있는 역에 도착하였고 지하철을 내린 뒤 역사내를 걸으며 바깥으로 나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역 안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보이길래 자세히 봤더니 그 공간 안에 책이 가득한 게 마치 도서관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로 민지에게 물어봤죠. 저게 대체 뭐냐고. 설마 도서관이 지하철역 안에 있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민지는 한국의 지하철역 안에는 저렇게 도서관이 있는 곳이 꽤 있다고 했고 요즘에는 스마트 도서관이라 해서 책을 빌려보고 다른 역에서 반납도 가능하도록 편하게 시스템을 갖춰놨다고 하더군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지하철에 도서관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정말 보고도 못 믿겠더라고요. 들어온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도 놀라움을 준 한국의 지하철 시설에 저와 엘라는 도대체 지하철 한 번 탔는데 몇 번을 놀랐는지 모르겠다며 헛웃음만 짓게 되었지 뭐예요? 그렇게 놀라움을 뒤로 한 채 지하철역 밖으로 나온 저와 엘라를 데리고 민지가 간 곳은 삼계탕이라는 음식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지 설명으로는 한국에서는 오늘이 복날이라고 부르는 날인데 보통 삼계탕을 먹는 날이라면서 그래서 저희를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엘라와 제가 닭고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더욱더 한국의 삼계탕 맛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겉모습에 약간 꺼려지기도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맛본 삼계탕이라는 음식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우선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는 매우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푹 고았다는 닭고기는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졌고 살이 매우 연하고 담백한 맛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속에 들어있는 찹쌀은 육수와 함께 어우러져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을 제공해 주었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인삼과 한약재는 처음에는 다소 생소했지만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이 전체적인 맛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인삼의 쌉쌀함이 육수의 담백함과 어우러져 독특한 풍미를 제공해주는 게 캐나다에선 결코 맛보지 못할 아주 기가 막힌 맛이었어요. 민지는 맛있게 먹는 저와 엘라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닭과 인삼은 열을 내는 음식인데 그 따뜻한 기운을 몸 안으로 불어넣고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날이 더운 복날의 삼계탕을 즐긴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 더운 날에 웬 뜨거운 음식일까? 싶기도 했는데 정작 땀을 흘리면서 다 먹고 나니 기분 탓인지 정말 몸에 기운이 도는 느낌도 나고 든든한 것이 아주 만족스러운 한 끼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캐나다에선 한국처럼 맛을 내는 삼계탕 먹을 곳을 마땅히 찾기가 어려운데 다시 떠올려봐도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삼계탕 생각이 많이 나서 좀 힘드네요. 아무튼 저희들은 그렇게 맛있는 삼계탕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꿀잠을 잤는데요. 다음 날부터 한국의 지하철을 계속해서 이용하며 정말 편하게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었어요. 한강, 명동, 강남, 홍대 등등 많이도 돌아다녔던 것 같네요. 특히 환승 시스템을 정말 편리하게 갖춰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모든 것이 좋았지만 특히 지하철이 가장 완벽했고 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쾌적한 지하철이라면 매일 타고 출근하라 해도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매일 이런 대중교통을 타는 한국 시민들이 참 부러웠답니다. 지하철에 대해 관심이 커진 저는 민지에게 이런 지하철이 서울에만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민지 말로는 다른 대도시들에도 이런 지하철이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 서울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도시까지 연결한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민지는 점점 한국 전체가 다 지하철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는 농담을 하던데 정말 이러다가 한국 끝까지 지하철이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선도를 보니 정말 한반도의 중간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다음에 올 땐 또 더 늘어 있으려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놀라웠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가는 날에는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해보지 못한 것들, 가보지 못한 곳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버렸고 무척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기회는 다음에도 있으니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오려고요. 그땐 좀 더 알차게 계획을 짜서 오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캐나다로 돌아가 동네를 거니는데 참 어색하더라고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을 한 봉투에 때려 넣어버리는 주민들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괜시리 깔끔하고 악취도 안 나던 한국이 그리워지더군요. 버스를 탈 때도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처럼 보행자와 운전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자 모두에게 좋은 나라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한국 여행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좋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해 본 게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지하철의 우수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엘라와 함께 저희가 체험한 경험을 잘 녹여서 기사도 작성해 볼 것 같아요. 사실 이번 한국 방문은 민지를 보러 간 이유 외에 이런 이유도 있었던 거였답니다.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캐나다에 널리 알려 캐나다도 하루빨리 한국처럼 교통선진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중국을 따라잡으려면 20년은 더 필요한 나라야. 몇 가지 지표에서 이겼다고 정말 이긴 줄 아는 한국인들은 바보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중국 정치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의 헛소리에 놀아나고 있는 중국의 기성세대들을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런 싸구려 정치 선동은 중국 국민들에게서 정치인으로서 신임을 얻는 데 있어 중요한 립 서비스죠. 하지만 현실은 점점 들통나고 있고 중국인들도 점점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기성세대일지라도 말이죠.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한국인 형부를 맞이한 순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인 형부가 우리 가족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이 정말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한국인에 대해서 편견도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는 더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솔직히 요즘 중국 여자들은 한국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기도 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깔끔한 생김새와 키도 크고 체격이 중국 남자들보다 훨씬 좋아서 멋져 보인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잘 꾸미고 다니죠. 뭔가 머리 모양이 굉장히 이쁘다랄까 그런 느낌을 주죠. 게다가 배려심도 많고 상냥하게 대해주고 관심도 자주 가져주면서 한국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는 중국 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확실히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다라고 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연락을 너무 자주 해서 집착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양국가 간의 문화 차이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만큼 표현도 더 잘해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확실히 중국 여성들이 기존의 중국 남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확실히 한국 남자들에게 반해버리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에 반해버린 수많은 중국 여성 중 우리 언니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언니는 한국 남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편이었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연락처를 물어오는 남자들도 있었고 그런 중국 남자들과의 연애도 몇 번이나 해봤기에 언니가 먼저 나서서 자신의 짝꿍을 찾아다니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언니가 대학에서 지금의 한국인 형부를 만나게 된 이후로 참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한국인 형부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 집안에도 한번 폭풍이 몰아치기도 했어요. 우선 그렇게 콧대 높던 언니에도 지금의 형부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했어요. 생전 그런 걸 처음 물어봐서 그런지 막상 물어보려니까 엄청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연락처를 물어본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듬직한 체격과 큰 키, 그리고 깔끔한 외모 때문에 확실히 중국 남성들과는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었고 호기심을 가지던 찰나 이상형 같은 그런 사람을 대학 공부하다가 만났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둘 사이에 마음이 깊어질수록 한국인 남자친구의 상냥한 모습과 배려심 깊은 모습, 그리고 결단코 가부장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집안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엄하시고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무래도 아버지 중심의 가족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면 어머니나 우리 자매는 아무래도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가야 한다랄까요? 그리고 그런 게 최근 들어서 중국 사회에서도 이제 가부장적인 아빠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TV에서 이런 걸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주제로 토론도 하고요.
게다가 사회 분위기도 과거와 달리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성 역할에 충실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확실히 중국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모습은 없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없어진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 중심의 가족 구성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요. 그런 상황이니 언니가 느꼈을 한국인 남자 친구의 태도나 그 생각들이 참 건강해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형부 말고도 만약에 다른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었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되었든 언니는 사랑에 빠졌고 그렇게 꽤나 긴 시간 연애를 지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연애를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한국인 형부와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언니는 대학교 졸업반이기는 했지만 형부는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온 거고 이미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 전문대를 나와서 큰 대기업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3년 이상 근무하면 무급으로 3개월간 휴직을 할 수 있는 복지가 있었고 24살에 취직을 해서 이미 3년 넘게 근무하며 몸도 마음도 지쳐서 잠시 휴식을 위해 휴직계를 제출하고 중국에 와서 잠시 생활을 했던 거 썼어요. 그동안 배워보고 싶었던 중국어도 배우고 한국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했죠. 심지어 3개월만 공부를 하다가 돌아갈 예정이었대요. 왜냐하면 3개월까지는 휴직을 해도 호봉이 깎이지 않는데 그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호봉이 내려가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언니를 만나서 호봉이 내려가는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더 머물렀던 거래요. 이 부분에서 언니는 크게 감동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만나온 중국 남자들이라면 이런 결정을 하기 쉬웠을까?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한국인 형부에게 크게 감동했고 한국인 형부도 언니에게 진심이었으니 마침 대학도 졸업하는 타이밍이니 졸업 후 결혼해서 한국에 가서 살자라는 프러포즈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 벌써 결혼을 생각했고 그리고 부모님의 허락도 필요한 상황이었죠. 당연히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보통 반대가 아니라 극구 반대였어요. 너무 어린 나이이고 책임질 능력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냐면서 아주 크게 반대하셨죠. 언니는 아버지의 반대가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미 마음은 굳게 결심한 상태였어요. 아버지는 한국인이라는 점도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우셨죠. 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한국은 그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 불과했으며 저희 자매들이 자신이 가부장적이라고 비난해왔지만 사실 한국은 그것보다 몇 배나 더 심한 나라라고 알고 있다면서 말이죠. 그런 나라 출신의 남자가 어떻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냐면서 언니에게 반대 의사를 내비치셨죠. 아버지의 반대는 이런 식이었어요. 아버지는 중국인은 중국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중국 내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언니의 결혼은 2가지 조건 모두에 부합하지 않으니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특히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아직 과거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한국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보수적이며 여성을 억압하는 나라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정확히 아버지와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어머니는 언니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어 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한국이 그렇게 나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요즘 TV에서도 한국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들었고 한류라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냐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국적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생각이었죠. 어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언니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한국이 여성 억압적이라는 아버지의 주장에도 고개를 젓고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뀐 게 맞기 때문에 한국도 요즘 젊은 세대는 가정 내 균등한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을 들었다며 게다가 형부를 만나보고 나서는 그런 잘못된 편견에 갇힌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언니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한국인 형부와 결혼하는 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겠냐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아버지도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는 동의하는 눈치였고 사실 이건 아버지 된 입장에서 당연한 거였죠.
그냥 한국으로 가서 불행할까봐,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을까봐. 이런 종합적인 두려움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설득하기로 했어요. 한국은 아버지의 눈에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로 비춰지고 있었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없앤다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죠. 게다가 형부의 거점이 한국의 지방이라는 이야기도 들은 상태라서. 특히 아버지는 한국의 지방에서 생활이라는 말에 대해선 더욱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지방이라고 하면 대부분 인프라가 부족하고 시골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형부와 함께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거나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아버지가 궁금해하실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했죠. 형부는 먼저 자신의 경제 상황과 직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형부는 이미 24살에 한국의 대기업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 3년간 근속하며 안정적인 경력을 쌓았다고 했어요. 현재 연봉은 4천만 원 수준이고 직장을 그만둘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와 가족들의 눈빛이 달라졌는데요. 중국에서 20대 청년이 이 정도의 연봉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정말로 그게 가능한 연봉인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중국에서는 대기업에 취직한 청년이라 해도 이 정도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특히 생산직이라면 더욱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중국에서 생산직은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는 직군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부의 연봉 이야기는 예상 밖의 소식이었던 거죠. 어머니 역시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수준인데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언니는 형부의 연봉에 대해 자신감 있게 설명을 덧붙였어요. 형부가 다니는 한국의 대기업은 생산직이라 하더라도 경력에 따라 연봉이 빠르게 올라가는 구조라며 성실히 근속한 덕분에 지금의 연봉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죠. 게다가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복지도 뛰어나 매년 연봉 이외에 추가적으로 받는 복리후생 혜택도 크다고 덧붙였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앉아 계셨지만 형부의 설명을 듣고 난 뒤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된 건가 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걸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에 흔들리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사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높은 연봉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한국은 단지 중국의 뒤를 쫓아오는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형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중국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특히 젊은 나이에 이런 연봉과 안정성을 가진 직장이 있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력과 발전 수준을 실감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죠. 당연히 형부의 성실함이 있었지만 그런 성실함을 인정해줄 수 있는 게 한국 사회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가장 화났던 포인트 중 하나인 한국의 지방살이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든다는 점은 오히려 장점이라며 형부는 차분하게 설명을 하기도 했죠. 지방에 위치한 아파트는 몇 년 전에 이미 구매를 완료했고 지금도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지방이지만 집값 상승도 있었다고 했죠. 무엇보다도 새로 지어진 지 2년밖에 안 된 집이라고도 들었는데요. 중국의 집들은 보통 수십 년 된 게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또한 형부는 한국의 부동산 제도를 예로 들어 사람들이 어떻게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지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집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활용하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고 덕분에 안정적으로 아파트를 할 수 있었다고 했죠. 앞으로 가족이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어요. 형부의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는 그래도 다 알겠지만 지방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못마땅한 게 남아있었고 아무리 집이 깨끗하다고 한들 지방이라는 그 단어가 매우 거슬린다 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중국에서 지방이라고 하면 대체로 도시화가 덜 되고 인프라가 부족하며 한적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동네 주민들의 텃세가 너무 심해서 외부인은 늘 괴로운 중국 지방의 분위기를 떠올리며 말이죠. 하지만 형부는 중국의 지방과 한국의 지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차근차근 설명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서울 외에도 여러 대 도시들이 고르게 발전했고
지방마다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어 전혀 시골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신도시는 서울보다 더 깨끗하고 최신 시설로 가득 차 있어 생활하기에 훨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죠. 또한 한국은 도시와 도시 간 거리가 짧고 모든 곳이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중국보다 나은 점도 많다고 했어요. 병원, 학교, 쇼핑센터 같은 시설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대중교통은 물론 도로망도 잘 정비되어 있어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형부는 이런 점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준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에서 도시와 도시 간 이동에 있어서 큰 제약이 있는 중국과는 달랐는데요.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한국보다 몇 배나 어려운 편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지비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은 둘째치고 도시 간 이동에서도 상당히 제약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나라 하나를 통째로 도시처럼 만들었으며 그래서 톨게이트 비용도 매우 낮아서 마음만 먹으면 1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중국에 3시간 안에 도착한다면서 너무 지방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형부는 아버지가 가장 우려하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답했어요. 한국은 범죄율이 낮고 특히 지방 도시들은 더 안전하다고 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나니 처음에 절대 반대라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한 한국의 주거 환경과 생활 수준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성에 대해 조금씩 신뢰가 생기신 것 같았죠. 물론 여전히 마음속에 남은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국을 직접 보고 판단해보자는 결론에 도달하셨어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할 겸 우리 가족은 함께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아버지는 공항에서부터 주변 풍경을 둘러보며 정말 여기가 그 한국인가라는 눈빛으로 연신 주변을 살펴보셨어요. 고속도로까지 이어지는 깔끔한 도로와 정돈된 환경은 아버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보게 된 한국은 아버지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나라였어요. 특히 형부가 살고 있는 지방 도시로 이동했을 때 아버지는 정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형부가 이곳이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거리를 둘러보셨죠. 중국의 지방과 비교해서 몇 배는 더 깔끔하고 정돈된 신도시의 거리 잘 꾸며진 공원과 세련된 건물들. 그리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까지 이게 정말 지방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사실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곳이 지방인지 알지 못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형부의 집으로 향하며 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잘 정돈된 도로와 건물들은 물론 곳곳에 보이는 커다란 아파트 단지들은 그야말로 아버지가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차에서 내려 형부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 순간 이곳에서 사는 게 정말 이렇게 좋은가라는 말을 하셨어요. 건물들은 모두 신축 같았고 단지 내 시설들은 가족 모두가 반할 만큼 잘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만 놀란 게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형부의 집도 넓고 깔끔했는데요. 중국의 집하고 비교해서 솔직히 2배 이상 넓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중국에서 상위 1%의 부자들이 살 것 같은 호화스러운 단지. 주변의 산책로와 조경은 마치 록본기의 상위 1%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 타워맨션 단지 같았죠.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TV에서나 보던 한국의 모습이 현실로 펼쳐진 것 같았고 아버지는 생각보다 몇십 배는 더 좋았던 한국의 모습에 놀라했죠. 이런 곳에서 형부가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았어요. 언니가 결혼한다면 그 집에 살게 되는 건데 솔직히 축하해줄 일 같았죠. 그날 밤. 아버지는 저녁 상견례 자리에서 귀한 아들을 사위로 맡게 해주어서 감사하다며 형부의 부모님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결혼을 허락하는 말이었어요. 우리도 기분이 묘하고 또 감사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보고 느낀 아버지의 변화가 이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완벽한 분위기로 바뀌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 형부가 있고 언니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만약 한국인 사위를 데리고 온다면 반대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대신에 책임감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 있는 남자를 데리고 오라고는 하시죠.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최근에 한국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려는 단계에 있어요. 아직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만 그래도 언니 덕분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저는 양국이 사이가 좋아지고 더 이상 정치 문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니의 말을 빌리면 한국을 물어뜯고 한국을 자꾸만 낙후된 것으로 묘사하는 중국 정치인들 때문에 아버지가 상식 이하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걸 없애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언니. 최대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짧게 써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네요.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상관 측 사상 1월달 최고의 폭설 이틀간 쏟아진 눈. 겨울 통틀어 역대급 이례적인 폭설에 우리의 대책은 포근하던 겨울날 시속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렸는데요. 다들 이번 폭설에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의외로 엄청난 강설량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3곳 정도의 학교가 휴교 조치하고 42곳의 학교는 조기 하교를 시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정상적인 등교를 했고 직장인들은 평소보다는 불편하지만 똑같이 일터로 나갔습니다. 30cm라는 대단한 제설량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국이 마비가 되지는 않는데요. 당연히 교통사고 피해 출퇴근길 혼잡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위험 등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는 이걸 단순한 날씨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금부터 내용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미국 캔자스에 살고 있는 실비아라고 해요. 지금 한국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먼 나라고 다른 나라의 날씨 소식은 미국에 전해지지 않으니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겠지만 지금 한국은 30cm 이상 눈이 쌓이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도시는 마비되었고 사람들은 발이 묶였죠. 아마 어떤 사람은 도로 위에서 시동을 켜놓고 히터를 틀며 집에 가지도 못한 채 밤새 차 안에 갇혀 불안한 마음만 가진 채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제가 그렇게 꿈꾸던 한국 여행 기간에 이런 일이 닥치고 말았어요. 한국은 일본 같은 나라와 다르게 한겨울에 폭설이 종종 내리고 하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고 저는 생전 처음 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그러한 폭설에 대한 우려 그리고 폭설이 내리면 제 여행이 통째로 망가질 수 있기에 원래 1월에 계획하던 여행을 12월 말로 앞당기기까지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온 지 하루 만에 엄청난 폭설이 들이닥쳤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억울한 감정이 밀려왔었죠. 한국에서 계획했던 모든 여행 코스를 취소해야 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대하고 준비했던 여행이었는지 생각하면 억울하기까지 했죠. 특히 그동안 인터넷으로 한국의 겨울을 검색하며 폭설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꼼꼼히 찾아봤거든요. 지난 수십 년간 12월에 폭설이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했던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지요. 괜찮아. 1월보다는 더 안전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일정도 무리해서 앞당겼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망가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행 경비로 미리 환전해둔 돈들도 손에 들고 있으니 더욱 씁쓸했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유명한 관광지를 다니며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이 돈은 이제 어디에도 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폭설로 인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고 도심의 교통은 완전히 마비 상태였으니까요. 어쩌면 평생 한 번일지도 모를. 한국 여행에서 이런 불운을 만나다니 스스로가 너무 운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사실 이 여행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쉽게 오기에는 너무 먼 곳이라서 계획을 정말 치밀하게 짜기도 했고 미국에서부터 사람들이 올려놓은 후기들을 보면서 지하철은 어떻게 이용하고 버스는 어떻게 이용해야 하고 심지어 노선명까지 다 검색해서 사전조사를 마쳐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한국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어서 일정과 동선을 몇 번이고 조정했고 여행 준비 단계에서만 몇 주를 보냈었죠. 그런데 이런 예측 불가능한 폭설 때문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다니 그 순간에는 정말로 하늘을 원망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내린 폭설은 정말 미친 듯이 쏟아졌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창밖을 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감탄했을 풍경이 이번에는 오히려 우울하게 느껴졌어요.
원래라면 설렘 가득한 여행 사진으로 인스타그램을 채우며 친구들에게 자랑할 계획이었는데 대신 폭설로 멈춰버린 한국의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하게 되었죠. 화면 속 눈에 덮인 도시와 무너진 제 여행 계획을 본 친구들은 하나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너무 안 됐다. 그럴 수가 있냐 라며 저와 함께 속상해해주는 친구들을 보니 조금은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겁더라고요. 그나마 위안이었던 건 다행히 제가 머물고 있던 호텔은 신식시설이었고 방도 깨끗하고 깔끔했거든요. 특히 직원들의 친절함이 이 난리통에서도 유난히 돋보였어요. 폭설로 인해 불편한 점이 있지 않냐며 먼저 물어봐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 어차피 밖은 난리가 났으니 호텔 안에 머무는 것도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침대에 누웠지만 막상 이렇게 갇혀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뒤덮인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여행의 설렘을 기대하며 한국에 온 제가 이렇게 꼼짝없이 호텔에 갇혀있다니 억울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눈이 그칠 때까지 몇 주라도 기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이런 난리통 속에서도 여전히 내일을 기대해 보려는 저 자신이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했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솔직히는 마음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 여행이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최대한 즐겨보자라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거리와 텅 빈 도로는 여전히 저를 우울하게 만들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분 전환을 해보자며 호텔 앞에 있는 한국 편의점에라도 가보기로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것 중 하나는 한국의 편의점은 작은 백화점 같다는 말이었죠. 그 말이 정말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기도 했고 여행이 막힌 상황에서도 작은 재미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텔 로비를 지나 문을 열고 나가니 뜻밖에도 폭설이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눈이 상당히 잘 치워져 있더라고요. 도로는 여전히 하얗게 덮여 있었지만 인도 한쪽에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폭이 아주 넓지는 않았지만 한 명씩 지나가기에 충분한 길들이 여기저기 이어져 있었고 그 길을 따라 걷는 동안에도 나름의 정돈된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밤새 치운 걸까 아니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치운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눈길을 따라 걷는 동안 뭔가 한국인들의 부지런함과 질서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아 묘한 감동마저 들었어요. 눈이 수북이 쌓인 도로와는 대조적으로 그 길 위에서는 발이 젖지 않아서 덜 불편했거든요. 제설 속도가 빨랐다는 거에 조금은 놀랐죠. 그렇게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 자체가 작은 여행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일반적인 걷기 속도보다는 확실히 느리고 눈 때문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천천히 이동하다 보니 약간의 정체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어디인가 싶었어요. 눈에 갇혀 꼼짝없이 호텔에만 있어야 할 줄 알았던 상황에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인들이 눈을 부지런히 치워놓은 덕분에 이렇게라도 길이 뚫려 있다는 게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게 도시의 장점이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죠. 제가 살던 미국 시골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일주일 동안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어렵고 눈 치우는데 필요한 장비가 부족해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런 게 겨울의 매력이자 자연과 가까운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처럼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폭설을 겪고 나니 그때의 불편함이 얼마나 컸는지 새삼 떠올랐어요. 도시에서는 아무리 폭설이 내려도 사람들이 최소한의 이동은 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준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고 나니 감탄스러웠어요. 한국에서도 눈이 치워진 도로와 인도를 보면서 적어도 이렇게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 도시에서는 눈이 와도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도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데 참 능숙하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죠. 한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딱 그 정도 수준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길로 빠져나오자마자 제 예상은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도로 위에 차들이 가득했죠.
처음에는 그 광경을 보고 저 차들은 전부 그냥 도로에 방치된 상태구나라고 생각했죠. 차를 도로에 그대로 세워두고 집으로 가버린 거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제 눈에 들어온 건 느리게나마 차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멈춰버린 듯 했고 입 밖으로 나온 말도 없었지만 속으로는 말도 안 돼를 몇 번이나 되뇌고 있었죠. 차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캔자스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도로가 거의 마비되고 눈이 치워질 때까지 차를 움직이는 건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긴 폭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니고 있었다니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눈이 이 정도로 쌓였는데도 저렇게 운전할 수 있다니. 이 나라 사람들은 대체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는 걸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정말 빠른 속도로 쌓여가고 있었으며 당연히 한국에서도 차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주행하는 게 아니라 마치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그 자체로 이미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폭설 속에서도 삶을 멈추지 않는 한국인의 모습을 눈 오는 도로 위에서 직접 보고 있자니 설마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분명 30cm나 되는 폭설이 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의문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변을 둘러봤을 때였어요.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모두 일상적인 걸음걸이로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사람들, 가게 앞에서 청소를 하는 상점 주인들, 그리고 대중교통 정류장에 질서 있게 줄을 선 사람들까지. 아니 분명히 30cm가 왔다면서 머릿속에서 되뇌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평온한 거야? 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잠깐만 눈 왔다고 신나서 뛰어다니는 어린애들도 안 보이네. 어라, 설마 애들이 다 학교에 간 건 아니겠지. 분명 이런 날은 무조건 휴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변을 더 살펴보니 그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길거리에는 등교한 학생들은 물론이고 출근길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 와중에 눈길을 천천히 달리는 제설차도 보였는데 길 위에 쌓인 눈을 열심히 치우고 있었죠. 미국에서였다면 이런 상황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폭설이 오면 모든 게 멈춰버리는 게 당연한데 여기는 마치 폭설이라는 단어조차 그저 일상의 일부일 뿐인 듯 보였어요. 사람들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등교하고 제설차는 눈을 치우고 모든 게 그저 당연한 듯 흘러가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심지어 지하철은 정상 운행 중이었고 버스 역시나 마찬가지였다는 건데요. 게다가 폭설 때문에 오히려 배차 간격이 더 촘촘해졌다는 소식에 정말 놀랐죠. 보통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대중교통이 마비되거나 축소될 텐데 한국은 오히려 반대로 시민들이나 저와 같은 여행객들에게 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런 점은 정말 여행객 입장에서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렇게 제대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고 잠시 괜한 걱정 때문에 몇 시간을 낭비한 게 아까울 정도였죠. 조금 더 일정을 촉박하게 다시 세우며 원래 계획했던 한국의 명소들을 다니고 있는데요. 동시에 어디에서나 눈 덮인 한국의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요. 폭설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으면 아름답긴 하지만 보통은 그와 동시에 불편함이 뒤따르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모두 잡은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잘 관리가 되는 나라면 차라리 눈이 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심 설경, 자연 설경은 정말 감탄스럽잖아요. 이 정도면 작은 불편함도 괜찮아요. 횡단보도에는 눈이 거의 녹아 있었지만 그래도 타이어가 닿지 않은 곳은 눈이 벽처럼 쌓여 있었고 건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질서를 지키며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고 저 역시도 그 분위기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일정을 이어갈 수 있었죠. 폭설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제 관광 일정은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두 소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눈 덮인 도심을 걸으며 느낀 건 단 하나였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었죠. 눈꽃이라는 아름다움은 배경 속의 일상생활은 가능한 그 모든 것들이 완벽히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이라는 생각이었고 눈이 와서 여행을 못하게 되어 속상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죠. 너무 궁금한 나머지 왜 한국은 이렇게 폭설 속에서도 일상이 유지되는지 이유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폭설에 대비한 방지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었더라고요. 특히 공무원들은 폭설 예보가 있을 때 무조건 비상 출근 상태로 전환되고 제설 작업에 동원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사무실에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리로 나가 눈을 치우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론 폭설이 내리는 동안 엄청난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은 어쩔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그 모든 혼란이 길어야 하루 이틀 곧바로 정상화된다고 하니 정말 대단했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폭설이 내린 뒤에도 도시의 동력을 빠르게 회복하는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국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일주일 이상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던 경험이 많았어요. 그런 기억이 떠오르니 오히려 그때의 상황이 안타까울 정도였는데요. 이게 바로 준비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일종의 재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삶이 빠르게 정상화된다는 점은 정말로 인상 깊었다는 건데요. 이런 한국의 모습에 놀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레딧을 통해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들의 소식을 찾아보니 한국에 오래 거주한 미국인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국도 가끔 몇 년 만에 말도 안 되는 폭설이 내려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도시가 마비되는 일이 생기긴 하지만 그 혼란이 길어야 하루 늦어도 다음날 반나절이면 끝난다라고요. 미국에서는 폭설로 인해 도시가 며칠간 멈추는 일이 흔한데 그런 점에서 한국의 대응 능력은 확실히 다른 차원이더라며 이번 폭설도 걱정이 많았지만 그저 기후에 불과했다고 말했고 역시나 한국에서는 폭설이 와도 출근을 하는 자신을 보며 가끔은 너무 잘 정비되어 있는 시스템이 원망스럽다라는 농담도 했죠. 특히 다른 미국인 가족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그 가족은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폭설이 내린 날에도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부의 아이들은 미국에서는 폭설이 오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노는 날로 생각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더라며 아이들이 가장 아쉬워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부모 눈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써놨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니 오히려 부부끼리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고 하더군요. 그 가족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미국은 한국보다 눈이 더 많이 내리긴 하지만 대응은 한국이 훨씬 빠르고 체계적이다. 폭설이 일상생활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이 많다 보니 한국의 폭설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더더욱 실감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요즘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굉장히 좋은 나라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뜻밖의 상황 폭설 같은 재난에서도 그런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니 저로서는 무척 흥미롭고 놀라울 따름이었죠. 한국을 여행하면서 더 좋은 시스템과 발전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었기에 그저 편하게 즐기며 좋다는 생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감탄한 부분은 바로 이번같이 재난 같은 날씨 상황에서의 대응이었어요. 폭설이라는 자연재해에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인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의 한국 여행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폭설로 잠시 혼란스럽던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걱정보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여행이 모두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제가 경험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해서 써볼까요? 이런 특별한 여행이 제 인생에 또 다른 영감을 줄 것 같거든요.